자, 그러면은 약속된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로 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재 내용들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지리적 배경과 고대 동방 세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점심 때 다른 신부님들하고 좀 약속이 있어갖고 쉬는 시간 없이 90분 쫙 하고 좀 일찍 끝내는 걸로 괜찮겠습니까? 네. 원래는 이제 좀 50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좀 서로 편한데, 네, 좀 제가 좀 일정이 있는 관계로 좀 휘리릭 쭉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재에 보면 제1장이 들어가기에 앞서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지금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하는 어떤 지리적 배경과 고대 동방 세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들어가기에 더 앞서서라는 주제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단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해요. 오리엔테이션 때 어느 정도 말씀드리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한 번 더 훑어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 이렇게 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말씀,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으로 성경 혹은 성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렇죠? 성경책들 다들 갖고 계시죠? 네, 그런데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이제 가톨릭에서 새롭게 번역을 성경 번역을 하면서 이 새로 번역된 것의 이름으로 성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 공동 번역 보실 때는 성서라는 말을 쓰셨었죠.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아요. 네, 아무 차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영어로 보면 또 홀리 바이블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이면 홀리는 성, 거룩할 성자인 것들 뭐 다들 아시겠죠? 네, 홀리 바이블인데 바이블이라는 것은 이제 그 책이라는 뜻입니다. 바이블은 원래 바이블이라는 거가 지금은 거지 성경 아니면은 성경에 준하는 엄청난 이제 뭔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학문이든 뭐에서 어떤 걸 집대성해 놓은 책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 말, 히람 말은 비블로스라는 단어고 비블로스는 파피루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의미는 책, 서자에 해당하는 거겠죠. 성서라는 말이 더 홀리 바이블이라는 이 말에는 더 맞는 것일 텐데 성경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경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글경자를 쓰고요. 네, 경자. 경자라는 이 한자는 실사변에다가 이 요거가 이제 소리를 뜻하는 거기도 한데 이게 어떤 상형 글자입니다. 옆에다가 제가 배틀을 사진을 띄워놨죠. 네, 원래 이 경자의 이 의미는 배틀에서 천을 짜기 위해서 미리 잡아놔야 되는 이게 날씨 맞죠? 네, 날씨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게 쫙 잡혀 있어야지 천이든 뭐든 짤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되는 그런 그 서면들의 글들을 갖다가 경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유교 경전들 가운데서 이제 뭐 여러분들 사서, 삼경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사서 오경 얘기도 하기도 하고, 경이라는 그런 경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한 글들은 우리 삶의 어떤 길잡이가 되는 그런 글들을 갖다가 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경전은 이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변하지 않는 법식과 도리, 그리고 2번으로 성현이 지은 또 성현이 말이나 행실을 적은 책, 이제 어떤 유교 안에서 해당되는 그런 표현이죠. 원래 그 경전 이제 한자말이다 보니까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먼저 쓰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좀 더 확대돼서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역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우리 아까 그 날실처럼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이제 경전으로서 더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서라고 쓴다고 해가지고 틀린 건 아니고 양쪽을 다 동시에 쓸 겁니다. 우리 당장 이 성서 모자리잖아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별 이제 의미 자체의 차이는 없지만은 그게 성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그 지난 21세기 초반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새로운 성경 번역을 해내면서 그 책 이름을 성경이라고 지은 데에는 이 경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부각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경전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거를 번역을 한 건데요. 이제 그거는 원래 그 성경 안에서 어느 책이 정말 성경에 해당하고 정말 어느 것이 하느님의 말씀인가라는 것을 뜻하는 히람말 까논이라는 이 단어를 번역을 한 거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까논의 의미는 원래는 옆에 그려놓은 것처럼 갈대를 뜻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옛날에 갈대가 곱게 쪽쪽 자라니까 그 갈대 마디마디 뭐 이런 거 가지고 자로서 썼대요. 측정하는 잣대로 이걸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게 정확하다, 올바르다라는 그런 단어가 됐고, 그것이 올바른 경전. 네. 나중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될 것 같지만 우리 성경이라는 것도 그렇게 그 비슷한 문학으로 되어 있는, 그 문학 형식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것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문헌인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 올바른 정경이라는 뜻이 이제 카논이란 이 단어가 되고, 그래서 그 우리에게 어떤 잣대처럼 딱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재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올바르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글이다라는 면에서 경전, 성경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말씀 이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삶의 잣대로서, 삶의 기준으로서 삼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문제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넘게 전에, 구약 성경의 경우는 거의 그 기원전 1세기경에는 모든 편집이 끝납니다. 기원전 3세기 정도에 거의 다 지금 모든 문헌들이 이제 완료가 되고, 거의 제일 늦은 것들이 아마 1세기경 그 정도, 기원전 1세기 정도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들 역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 뒤에 이제 그 교회들을 이제 세우면서 서관들이 쓰여지고, 또 그 처음 직접 목격 증인들이 이제 하나둘씩 사라져 가니까 예수님의 일생 가르침들을 담은 복음서가 작성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써졌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보다 한 1900년 전 그때 쓰여진 것이죠. 근데 그때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냥 글자 그대로 그것을 이해했을 때는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물론 하느님의 말씀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그런 가르침이긴 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래도 성령의 강도하심으로 해서 인간의 손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인간 한 성령의 감도를 받긴 했지만은 그 사람이 그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던가 뭐 어떤 크게 같이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게 어디가 기고를 한다던가 할 때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글 쓰는 게 달라지죠. 내 글을 누가 볼 건가? 네. 편지를 쓴다라면 누군가라는 그 대상이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대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공통의 뭔가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그 글 안에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같이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척하면 척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게 됐던 거지만은 지금의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거 하면 이거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성경 이제 학자들은 그런 걸 그 글의 삶의 자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어떤 정도 이해하고 알아야지 그 의미들을 더 잘 알아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의 자리,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가라는 것을 공부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책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죠. 네. 네, 제1장 들어가기 앞서서입니다. 뭐 현대 이스라엘의 국기이긴 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뭐 하느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는 의심스러워요. 어쨌든 뭐 그렇다고 치고 일단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공부해야 되냐? 오늘날의 한국에 사는 우리들이 왜 공부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구약 성경의 가치를 언제나 인정해왔고 또 그것을 공부해왔어요. 우리 이제 성소 못자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약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 안에 구약 성경의 그런 내용들을 후루룩 하고 이렇게 훑고 지나가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하기 위해서 구약의 내용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성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끌고 나가시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가를 분명하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 그 역사가 이루어진 그 땅, 성지라 그러죠. 우리가 뭐 한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성지 순례를 간다고 순교자들이 있었던 땅, 저희 분당도 어제 이제 전주 쪽에 있는 초남이 성지에 전신자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순례를 가고 그곳을 이제 방문하고 하는 거는 그때 그분들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었는가 그것을 그 삶의 현장에 뭐 지금은 또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달라지긴 했지만은 그 자리에 가보는 것이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진정한 성지, 더 홀리랜드라고 불리는 그 이스라엘의 그 현장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때의 역사들을 본 것이 이제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정말 공부하게 될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 그것이 이 구약 안에서 어떻게 예표되어 있는가 우리 나중에 또 신약 성경 보면서 찾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역사적 사건에서 무대에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기원전 2000년대 전반의 어느 시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이제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 팔레스티나로 이주한 시기를 뜻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부르셔가지고 너와 내 아비를 떠나서 너의 그 고장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라고 하는 그 말에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를 저 많은
이 아브라함을 그린 지거캐더 신부님의 성화인데 보면 옆에 별들이 엄청나게 많죠. 별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셀 수 없는 저 숫자만큼 내 후손이 그렇게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따라 보면은 아브라함은 원래 이제 아버지 테라하고 함께 이제 칼데아 우르 한 여기쯤 이제 지금의 쿠웨이트 정도에 해당하는 동네에 이렇게 살았었다 그래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이 가족이 하란이라는 동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외 하란까지 갔다가 이제 아브라함만 이제 하느님께서 불러가지고 조카하고 롯 헷갈린다 갑자기. 그 조카하고 같이 이 동네로 내려오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동네, 여기 있는 이 동네를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고 가나안 땅 팔레스티나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펼쳐진 주 무대는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에 따라서 이동해온 이 동네, 지금 팔레스티나 지방이라고 부르는 이 동네가 그곳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고대 동방 세계들과 영향을 주고 받았겠죠. 그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리적 배경을 좀 먼저 보죠. 이 동네는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룩한 처소, 약속의 땅, 가나안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됩니다. 팔레스티나라고 불리게 되는 것은 사실 좀 더 뒤의 얘기예요. 유다인들이 이 동네를 잘 차지하고서 이렇게 잘 살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에는 로마인들이 이 동네를 갖다가 유데아라고 불렀어요. 유대인들의 땅, 유데아라고 불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콧대가 높잖아요. 네? 선민의식이 막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 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감히 로마 니네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라는 그런 게 뭔가 되게 세게 있어가지고 많이 개겼습니다. 로마한테 많이 항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나서 또 얼마 뒤인 기원후 70년경에 유다인들이 크게 봉기를 했다가 아주 대판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는 이 유다인들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본보기로 예루살렘 성벽에 서쪽 벽 하나만 쫙 남겨놓고 싹 밀어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볼 수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절 예루살렘 성벽의 서쪽 벽 딱 로마인들이 남겨놓은 거기만이요. 싹 밀어버리고 유다인들이 이 동네에서 살지 못하게 다 쫓아내버리고 유배를 보내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의 이름을 유데아라고 부르던 것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동네에 예전에 살았던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이란 뜻으로 팔레스티나라고 이 동네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굳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 동네를 팔레스티나라고 불러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또 요 안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팔레스티나 거기가 팔레스티나 정확하게 이름이 뭐죠? 근데 팔레스티나 이제 그쪽 정부가 있죠. 네. 계속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벽도 쌓고 이제 서로 좀 로켓도 좀 쏴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막았다 그러고 하여튼 그러고 지금까지 계속 분쟁의 지역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살기 좋은 동네다 보니까 잠깐 위성 사진을 보면은 푸르름이 가득하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초록색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쪽을 딱 보면은 누리끼리 해요 많이. 그리고 이 동네 그래도 이 녹색의 어떤 느낌이 우리나라 쪽하고 다르죠. 가보면 되게 황량합니다. 이게 특히 그리고 이 남쪽 사해 근처 이제 예루살렘 이쪽은 정말 여긴 유다 광야라고 해가지고
정말 없어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이 사막들에 비해서 보면은 꽤나 그래도 살만한 동네였는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런 제목을 이렇게 달기는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원래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었다 그러잖아요. 이집트 한번 보세요. 여기 녹색 장난 아니죠. 여기. 그러니까 이런 곳에 비하면은 많이 척박했던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 이 동네는 그 지리적으로 이제 지역을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뒤쪽에 그 조금 더 뒤쪽은 아니고 이 장의 뒤쪽에 보면은 자료 이제 지도 1 해가지고 팔레스티나의 지형도인데, 이제 요 그림을 갖다가 제가 좀 그 색깔을 칠해 본 거예요. 네. 팔레스티나 지역의 지역 구분은 이제 요 동네가 참 독특한 게, 요렇게 좀 산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요렇게 산지가 형성이 되고, 요 사이로 이제 그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강이 쪼르륵 해가지고 갈릴레아 호수를 만든 다음에 요르단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해에 이게 죽은 바다라는 뜻이죠. 워낙 염분 함량이 높아가지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사해의 다른 별명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사해는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옆에 이제 지도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해수면에 비해서 마이너스 600m인가 떨어져요. 예, 가장 낮은 곳이에요. 지구상의 표면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해수면 이하 이제 가장 낮은 곳이고, 그 요르단강 역시 이제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고 내려가서 막 그럴 것 같아요. 좀 뭐 퇴적하고 그랬는데, 요르단강인데 우리 한강을 생각하시면은 오산입니다. 거의 뭐 우리 청계천 같은 데도 있고, 뭐 청계천 하류 정도 굵어져봤자 청계천 하류 뭐 이런 되게 별로 크지 않은 강이에요. 어쨌든 그렇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지역적 경계를 삼고 있었죠. 지금 제가 구해온 그 지도에는 사해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쪽으로 해서 이게 각이 이게 안 맞냐? 이렇게 화면이 캘리브레이션이 안 맞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산악 지형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보면은 북쪽에 보면 지역 구분에 보면은 이제 그 동서의 폭은 이제 산악지, 편악지, 사막지대를 뭐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그래서 네 부분을 크게 나눠 보면은 해안 지방의 어떤 평야지대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부 산악지대 이쪽으로도 이제 산들이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협곡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동부 산악지대, 뭐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지금 그 현대 이스라엘은 요르단강을 국경으로 해가지고 요르단이라는 나라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만 지금 현대 이스라엘 땅인데, 옛날에 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뭐 어떻게 정착하고 하는 것들 보면은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그거 해가지고 요 동네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고, 이쪽이 좀 이제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이렇게 불리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이제 보면은 해안 평야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이제 해가지고 요렇게 평야지대가 있죠. 요거는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쯤 있는데, 요렇게 잘라본 그런 단면도인데, 그래서 이렇게 해안에 평야지대가 있고, 이제 산이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되게 좀 높은 산 꼭대기 정도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아마 신약성경 복음서 읽다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오가는 내용들을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요. 우리 서울로 갈 때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는 그런 의미도 뭐 비슷하긴 한데, 여기는 실제로 지형이 높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려면 정말 뭔가 산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들이 여기가 이제 지중해에서부터 지중해성 기후가 될 텐데, 이쪽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지중해의 습기를 먹은 바람이 이렇게 오면은 비가 이렇게 오겠죠. 그러니까 비를 다 떨구고, 이쪽은 어떠겠어요? 건조해요. 네, 비가 이제 해서 아까 이제 위성 지도에서도 보면은 이게 이 산 언덕들이 이렇게 있고, 이쪽은 이제 광야들이 되죠. 이쪽에서부터는 그래도 다행히 이게 헤르몬 산에서 발원한 요르단강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나마 좀 그 요르단강 주변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됩니다만은, 사해 주변은 진짜 이제 메마른 땅이 되어가 버리게 됩니다. 워낙에 증발하는 게 많고 제일 그 지구에서 낮은 곳이다 보니까 물이 계속 유입되고 증발되고 해버리고, 그러면은 그 물이 끌고 왔던 미네랄들은 다 계속 농축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해가 이렇게 그 염분이 엄청납니다. 부제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어가지고 이제 사해를 가보는 체험을 이렇게 꼭 하잖아요. 둥둥 떠 막 하면서 정말 이제. 근데 이제 거기 그 경고 표지판들이 있어요. 머리를 집어넣지 마세요. 물을 튀기지 마세요. 물이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쫙 영어로 적혀 있는데, 우리 또 신나가지고 그냥 갔어. 그래서 수경을 다 끼고 하고 났는데, 머릿속에 들어갔잖아. 이제 입술 여기서부터 그냥 그 말라 들어가는 그 느낌이 쫙, 이게 워낙 염분이 세갖고. 그리고 또 우리 동기 신부님 중에 한 분은 또 거기서 눈에 그 짠물이 들어갔네 하면서 더 비볐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생략해야지 뭐. 하여튼 뭐 워낙 그게 그 밑에 있다 보니까 짜요. 하여튼 네. 자꾸 이렇게 뭐 딴 얘기들 막 넘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차근차근 가보도록 합시다. 역시 원고를 보고 가야지 엉뚱한 소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해안 평야지대는 이제 지중해 해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동네에서 그다음 제일 비옥한 동네입니다. 예, 그래서 살기 좋죠.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텔아비브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행정적인 수도, 예루살렘은 어떤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수도라 그러면은 지금 오늘 행정적인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텔아비브에 있는 공항으로 내리게 돼요. 예, 거기는 해안가 이제 평야지대에 이제 해당하는데요. 비옥하고 기후가 좋은 땅으로 이제 밀, 보리, 포도, 올리브 등의 작물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아코 평야, 므기도 평야, 도르 평야, 사론 평야 뭐 이렇게 해서 해안가 지방이 예전부터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제 잘 살고 있던 동네예요. 요렇게 이런 쪽에 옛날 필리스티아인들이 이렇게 하고, 그 다윗 임금 이야기들 혹시 기억해 보시면은 거기 필리스티아인들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필리스티아인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탄광기들 같은 데 보면은 저쪽은 철기 문화를 이미 이제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그 철기 기술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뭐 이제 농기구니 무기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해와야 되는데 이게 여의치 않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폭이 한 이렇게 40km까지 이른 이 필리스티아 평야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고대 유다하고 필리스티아의 경계에서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스펠라 지대, 야산지대 등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이 서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 해안 쭉 보면은 되게 매끄럽잖아요. 우리나라 동해안처럼 이렇게 쭉 매끄럽고, 딱히 뭐 만 같은 게 있어야지 자연적인 항구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항구로 삼을 만한 그런 거점이 별로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해양 무역이 그렇게 발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카르멜산이 여기쯤인데 이쪽에 있는 하이파 여기만 좀 이제 그 좀 속 들어갔죠. 항구가 생길 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텔아비브 이쪽에는 작은 항구 요파라고 그 야포라고 불리는 그 작은 옛날 항구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게 썩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북쪽으로 이제 이쪽은 조금 해안선이 약간 조금
실어 약간 조금 요 밋밋한 데보다는 조금 복잡하죠. 이제 이런 쪽에서 티로와 시돈 같은 항구 도시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 위쪽 티로와 시돈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다른 이제 페키니아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안선 나중에 도로 얘기 나오겠지만 이 해안선 따라서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니기가 좀 나았겠죠. 이 산악지대로 다니는 것보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고대 교역로가 이제 길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서부 산악지대가 이제 요렇게 이렇게 있는데 지형상 이제 갈릴레아 고지대가 갈릴레아 북쪽의 이쪽들도 또 이게 고원지대예요. 골란 고원이라고 이제 이 동네가 이렇게 불리는데 그런 고지대 그리고 갈릴레아 쪽 이쪽에 갈릴레아 호숫가의 그 낮은 지대 그리고 에프라임 산악지대 사마리아라 우리 요 동네 이제 여기가 사마리아 이제 에프라임 산악지대고 그리고 이제 유다 산악지대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발 한 600에서 1000m 정도에 이르는 고원지대입니다. 신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갈릴리아 저지대는 팔레스티나 땅 가운데서 특히 곡창지대에 속하게 돼요. 잠깐만 요거를 조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구글 지도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고 쭉 지도를 올려가지고 자 이 동네는 흑해고 여기쯤이지 북쪽으로 정렬을 하고 자, 이제 갈릴레아 호숫가예요. 여기 또 이 주변으로 이렇게 또 쫙 이제 산들이 둘러싸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나마 요 주변들이 호숫가 이제 그 맑은 물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농사지기 좋다라는 거죠. 어업도 좀 풍부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 지역들이 그나마 이제 살기 좋은 그런 동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보면 갈릴레아 지방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유다 쪽으로 이렇게 예루살렘도 봐야 되니까 오는데, 여기서 이 동네는 되게 푸르른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의 느낌하고 많은 차이 없이 참 산도 푸르르고 주변 들도 많고 뭐 그러는데, 타고 쭉쭉쭉 내려 이제 요르단강을 타고 내려왔는데 점점 메말라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 쪽은 많이 이제 황량합니다. 나름 이제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동네에 이제 개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쪽에도 뭐 있을 것 같은데, 컴컴에 뒤에 요 불을 꺼야 되려나? 이게 안 보이네. 요런 지역이에요. 요거로 화면으로 안 보이네. 여기 불 앞쪽 2번 꺼주세요. 2번. 네. 그럼 보면은 프로젝터 내 거 갖고 와야겠다. 동그란 동네가 있죠. 네. 워낙 그 동네가 그렇게 이렇게 적합구리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대로 뭐 이렇게 막 많지는 않아가지고 지하 관정을 많이 뚫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관정을 뚫고 또 원형 형태로 이런 땅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동네 보면은 이렇게 생긴 집단 농장들이 제법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살짝 동그라미가 있고,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관정 옆에 돼 있는 데도 있지만은 이렇게 동그란 뭐 이런 모양들로 이렇게 생긴 그런 곳이 있어요. 요 지방도 이제 나름 이제 평야가 이렇게 이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해안 평야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까지 쏙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동네는 이제 여기가 이제 평평하고 넓은 이즈레엘 평야가 아마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쯤 좀 끊겨요. 가르멜 산부터 해가지고 이쪽으로는 좀 아까 이 평야가 많죠. 여기에. 이게 뭐 밭으로 보이는 이런 데가 많은 이 지역들이 이제 이즈레엘 평야로 해서 나름 이제 요르단강 이 라인하고 이렇게 마주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좀 평탄한 땅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중해하고 내륙을 이어주는 천년의 육로 역할을 하였고 토양이 나름 비롯하였기 때문에 예전에 이 팔레스티나 지역에서는 이 지역을 차지하려는 그런 싸움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땅이 척박해지고 남부 유다의 경우는 쭉 내려가면은 색깔이 확 변하죠. 네. 이런 데는 이제 남쪽 유다 지방은 굴곡이 심한 산악지대로 동쪽으로 유다 광야, 남쪽으로 네겝 사막을 이렇게 끼고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유다고 이 사해 옆으로 해서 이 밑으로가 이제 이쪽에 네겝 사막이 돼요. 색깔이 확 달라지죠? 근데 이제 이 동네는 이제 경사가 심한 암벽과 웅덩이 뭐 이렇게 된 곳에서 이제 유다 광야 지역은 이제 이렇긴 한데요. 네겝 그쪽은 관계 시설만 갖추면은 좀 할 수 있는 토양이 된대요. 이쪽이 이제 네겝 사막 지역인데 곳곳에 이렇게 좀 농장이 형성되어 있는 게 있죠. 네. 이런 네겝 사막에 해당하는 곳인데 토양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이제 물만 어떻게든 끌어올 수 있게 되면은 이렇게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네, 그렇지만 뭐 이제 구약 시대에는 뭐 이제 가축을 방목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쪽 광야 지방에서 이제 베두인들에 가서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목자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어디서 풀 날지 풀이 이렇게 엄청 잘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비가 한번 확 내리고 나서 어떻게 싹 올라오고 어디 뭐 지하수가 이렇게 있는 데서 그쪽에 좀 해서 풀이 나고 그래서 양들을 넉넉하게 먹일 만큼 풀이 안 자라기 때문에 어디서 이제 풀이 좀 있을 것 같다 싶은 곳으로 양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목자가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이렇게 가줘야지 양들이 배불리 먹고 살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예수님 시대에 목자에 대한 비유가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죠. 워낙 이 유다 광야 지방 이쪽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요르단 협곡이 해야 되는데 이 요르단강 라인들이 있고 잠깐 산을 지형을 펼치고 라벨을 띄워볼까? 다마스커스 이고 네, 여기가 이제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 마크가 조그매가지고 잘 안 보이시게 하는데 여기 요쯤에 있는 여기 지금 여기가 밑에가 이제 갈릴리아 호수잖아요. 여기쯤에 있는 이제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원해가지고 이제 물이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아 호수에서 한번 이렇게 모이고 또 갈릴리아 호수가 해서 또 다시 해서 요르단강으로 밑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아 호수가 이제
이 동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구에서 이제 낮은 동네, 예,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해수면 이하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아 호수 주변에 비옥한 편이고 뭐 어류도 풍부했고, 그리고 요르단강 북쪽 지역은 좀 그나마 여기는 이렇게 좀 경작이 가능한 곳이지만은 이쪽으로 올수록 많이 황량해집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 받았어요라고 이제 버독시라고 뭐 하는 그 곳이 대략 한 그때 갔을 요 어딘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 세례 받은 곳이라고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갔던 곳인데, 이제 거의 요르단 국경 근처죠. 다 이제 그 요르단강을서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국경을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그러니까 진짜 그때 우리가 뭐 쭉 우기가 막 시작할 무렵에 가가지고 물이 많지 않았던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진짜 개울 하나 있더라고. 청계천 같은 개울 하나 딱 이게 있고, 요르단강 해가지고 이랬어 뭐 이런 그 일단 서울의 한강이 너무 커서 그래요. 네. 우리 서울 사람들은 어딘가 가도 이제 웬만한 강들 보면은 뭐야 이게 뭐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대학생 시절에 그 유럽 여행 갔을 때 파리를 다 가서 이제 세느강에 또 뭐 어떤가 하고 갔더니 에게 이게 뭐 폭은 뭐 중랑천만한 것 같은데 뭐 거기 유람선 떠다니고 뭐 이제 우리 그 한강이 워낙 크다 보니 수도 서울의 한강이 크다 보니까 다른 것 가보면은 뭐 별로 뭐 이제 감흥이 안 와요. 하여튼 그리고 요르단강이 이제 그 나름 이제 이 갈릴리아 호수에서 이 사해까지의 직선 거리는 한 150km 정도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국경 라인인데 요르단강으로 국경이 형성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르단강을 따라서인데 되게 꼬불꼬불꼬불 돼 있죠. 뒤에 분들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저 위에 노란 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꼬불꼬불 돼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길이 자체는 한 12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요르단강은 어떤 그 농사 짓기 위한 그런 용도로 물을 이렇게 딱 받아 놓은 그런 용도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물살도 좀 빠르고 굴곡도 심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폭도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어떤 뭐 교역로로서 이제 배를 띄워가지고 뭔가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여기 요르단강은 대체로 지중해보다 수면이 낮은 편이어서 갈릴리아 호수는 250km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K자 다 지우세요. 250m 정도, 사해는 380에서 790m 정도입니다. 네. 250km나 그 바다 해수면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땅 밑으로 얼마나 내려가나, 지각을 뚫고 멘트를 뚫고 내려가야 돼요. 네. 이건 아마 오타일 거니까 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 거 킬로미터로 돼 있죠. 또 이게 제가 예전에 쓰던 책이어가지고 혹시 개정이 됐나 하고 지금 잠깐 들여다볼 건데, 네, 미터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해 쪽은 이제 이렇게 끌고 흘러 내려온 이제 강이 요르단강이 머금고 내려온 각종 미네랄들이 쌓이는 곳이겠죠. 네, 광물 자원이 많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이제 사해 주변에 들리게 되면은 거기서 많이들 그 사해 그 미네랄로 만들어진 각종 화장품들, 진흙과 머드팩 뭐 이런 것들을 잔뜩 사들고 이제 오게 되죠. 네. 괜찮다고 그러는데 뭐 저도 많이 제가 피부에 뭔가 열심히 쓰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게 좋은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곳에 사해 진흙, 사해 소금으로 만든 소금으로 만든 이런 여러 가지 피부를 위한 것들도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르단 협곡이 그렇게 이제 뭐 요르단강이 넓은 강이 아니라고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물살도 좀 빠르다 그랬죠. 그리고 또 나름 강이긴 하다 보니까 나름 양쪽의 어떤 경계선이 됐습니다.
뭐 지금처럼 우리가 뭐 다리 척척 놓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보니까 옛날에는 뭔가 그 강을 넘는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나중에 로마인들 정도나 돼야지 좀 큰 다리 이런 것들 건설하고 할 그런 토목 기술이 발전을 했으니까 그 전에 뭐 고대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뭐 이제 뭐 주변 국가들하고 이렇게 전쟁하고 뭐 하던 시절에는 다 그냥 뭐 배로 건너든지 또 뭐 이제 도섭을 하든지 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름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자연 장애물이 됐었죠. 동부산악지대는 요르단 계곡 동쪽의 고원지대입니다. 이쪽 요르단 계곡에서 이제 동쪽인데 저쪽도 이제 해발고도 900m에서 1200m 정도 되는 그런 고지대예요. 네. 이제 북쪽으로부터 바산, 기랏, 모압, 에돔 뭐 이런 그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비교적 연 강수량도 풍부하고 요르단강으로 흐르는 그 주요 네 지류, 뭐 야르묵강, 야복강, 아르논강, 세레드강들이 자리 잡고 있긴 했는데 이 요르단 고원 옆에는 또 다시 이렇게 또 황량하죠. 네. 이쪽에서는 이쪽 사막에서 또 불어오는 그런 그 바람들 때문에 좀 농사에 썩 적합하지는 않은 지역이었어요. 네. 아르묵강 북쪽의 바산 지역이 비교적 곡식과 이제 그 가축이 풍부한 곳이고 약복강을 끼고 있는 이제 그 좁고 길다란 땅인 기랏도 강우량도 풍수하고 곡물도 풍부하고 했었습니다. 아르논강 이남의 황량 고욕 지역인 모압은 목축에 적합했고 이제 밑에 있는 에돔 땅은 이제 또 좀 더 이제 밑에 에돔은 좀 뭐 무역로를 보호하는 작은 요새들이 있는 대상들의 나라였다고 그래요. 남쪽으로 갈수록 점점 불모지가 됩니다. 네, 토양과 기후죠 보면은 이 동네 토양은 좀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좀 쉽게 통과시켜 버리는 석회질이고 돌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농사짓기에는 썩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었다 그래요. 다시 PPT로 돌아가도 되겠다. 잠깐 뭐 요거는 전체 지도인데 이제 나중 거고요. 아무튼 계절은 그저 아열대 지방이고 광야가 많다라는 거 보면 건조한 지역이죠.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그 위성 지도에서 보셨지만은 썩 그렇게 아주 뭐 푸르름이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이제 여름이 건기고요. 여름이 건기고 겨울이 우기가 됩니다. 겨울 이제 11월 정도부터 이듬해 4월까지의 비가 오는데 땅이 뭐 이제 물을 머금고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 그랬잖아요. 지역 토양 자체가.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안해 가지고 이제 지하 동굴을 파 가지고 물 저장을 한다던가 뭐 석회암이다 보니까 이제 동굴 파기는 좀 수월한 편이에요. 우리나라의 많은 화강암처럼 단단한 바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석회암은 좀 쉽게 뚫리고 또 나름의 천연적으로 천연 동굴도 이렇게 생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아무튼 저수 동굴, 저수지 뭐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기 동안에 되게 짧고 집중적으로 우리나라의 장마로 확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이 동네도 겨울에 비가 확 오고 그러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는데 이쪽 지역들에 보면은 이 유다 광야 이쪽 지역이 산이 이렇게 예루살렘 있는 데까지 산악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이쪽 비가 막 오면은 가끔가다 여기서 물이 터져 나오는 동네도 있어요. 그 석회암질 안으로 해가지고 터널 같은 게 뚫려 생겨가지고 이쪽에서 비가 탁 오면은 여기 갑자기 계곡에 평소에 말라 있다가
물이 콸콸콸 하고 이렇게 오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또 나는 또 그 물 받아 놓으려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언제나 이제 물 관리가 제일 중요한 일이어서 이제 물이 있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기후는 전체적으로 아열대 지방이고 이제 그 농업과 목축이 경제적 기반이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현대 이스라엘이야 여러 가지 공업 뭐 이런 기술 이런 것들로 먹고 살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다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데서 농사 짓고 안 되는 데서는 그 목축업 이렇게 하고 했던 것이죠. 네, 해안 평야나 중앙 구릉지대에서는 올리브, 포도, 채소, 밀, 보리 등 지중해성 농작물이 생산이 됐고요. 유다 광야나 반사막 지방에서는 뭐 약간 빨리 자라는 것들을 이제 경작해가지고 좀 먹기도 하고 이제 목축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는 이제 이 동네가 이제 고대 4대 문명 아시죠? 옛날 옛적에 인류가 처음 이제 생겼던 여러 가지 문명들, 특별히 4가지가 이제 중국에는 황하를 치고, 그다음에 인도의 그 힌두 쪽의 겐지스 지역, 겐지스강하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래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집트 문명에서 나일강 유역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고대 4대 문명 가운데 2개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네.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렇게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거고, 나일강이 있는 이 동네가 그래서 이집트 문명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요 두 큰 그 문명이 있었다라면은 그 사이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교역이 생겼겠죠. 네. 그래서 많이 그런 교역이 활발하던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거는 양쪽의 힘의 균형에 따라서 여기 땅 주인이 어디가 되는지가 왔다 갔다 많이 했던 그런 동네가 되는 거죠. 네, 팔레스티나는 이제 동서남북의 여러 지역들을 이어주는 교차점이었습니다. 지금 요 동네잖아요. 보면은 지금 이 지도에서 이 주황색 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옛날 교역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여러 길들이 많이 지나가던 곳이었습니다. 바빌론에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려면 이제 사막을 횡단을 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많이 좀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런 통로를 통해서 팔레스티나 지방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팔레스tina 지방 쪽으로 좀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우리 교재에도 이제 그 지도 2 해가지고 팔레스티나의 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주요한 그 도로가 간선도로가 요 3개를 지금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안 따라서 내려가는 길, 그리고 이 서부 산악 지방으로 이렇게 가는 이제 뭐 베텔이나 예루살렘 같은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젝터가 썩 좋지 않군요. 어쨌든 뭐 글자가 전혀 안 나오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그 동부 산악 지방을 그쪽 그 고원지대로 해가지고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해안 도로가 이제 이집트에 시작해서 야포를 지나서 야포가 지금 현재 텔아비브 그 근처예요.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이렇게 지나서 뭐 티로나 시돈 이렇게 지나가는 이 길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이렇게 갔고, 둘째로 임금의 큰 길로 알려져 있는 길로 이제 다마스쿠스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 유다 사막지대의 능선을 따라서 중앙 산악지대를 지나는 도로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동서도로들이 많이 잘 발달이 안 돼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뭐 이 방향 이제 많이 끊겨 있는데,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이제 이 다마스쿠스로 이렇게 가는 여기 이 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까 그 사돈 평야로 해서 이제 좀 이쪽에
그 산악 지방이 잠깐 끊기고 이제 동서 그 지중해에서 내륙 지방을 이어주는 교역로가 생기는 곳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좀 갈릴레아 호수 남쪽에 좀 평야 크던데 그쪽 길 따라서 좌우로 가는 길들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요르단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동서로 다니는 도로는 잘 발달하지 못했어요. 네, 하여튼 그 남북을 잇는 큰 도로들은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무역로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곳입니다. 자, 그리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곳이 이렇게 요렇게가 그나마 조금 요 동네에서는 살기 괜찮은 동네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렇게 있던 곳하고 해서 그 끝쪽이 이제 팔레스티나 지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팔레스티나는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해서 이집트 국경까지 이르는 초승달 모양의 넓은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 끄트머리예요. 여기서 이제 이집트고 이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페르시아만 있죠. 페르시아만 예전에 만 걸프 전쟁 기억하시죠? 네, 걸프는 만이란 뜻이고 그 페르시아만에서 이루어졌던 쿠웨이트하고 이라크 뭐 이쪽 그 전쟁이어서 걸프 전쟁이라 부릅니다. 어쨌든 이 페르시아만까지 이어지는 그 곳이에요. 그래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곳이 이 근처로 해가지고 발달했습니다. 아까도 유다 지방 얘기하면서 물 있는 곳에 사람들 살았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대 문명들 역시 다 물이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 끌어오기 좋은 곳에 그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울도 한강이라는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도시가 이렇게 크게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역사를 봐서도 이 한강 지역을 차지하는 이제 삼국 시대에 보면 한강 지역을 차지하는 그곳이 그 나라가 제일 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물이 사는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 그 중동의 중요한 문명이 생성되는 곳이었고 특히 그리고 이집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되게 나일강의 그 축복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충분히 그 경제력이 생기는 곳이었고 그래서 고대 역사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에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제 그 현대에 이르러서 만들어진 말로 이제 그 최초의 아시아 문명이 탄생했다고 생각되는 곳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어쨌든 그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서 본다라면은 아까도 이렇게 했지만은 산악이 이렇게 지형돼 있고 이게 동서로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은 안에 산 팍 이렇게 있다가 요르단강 푹 들어갔다가 또 산 이렇게 딱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남북으로는 이렇게 해서 그래도 그 큰 문명들 사이에서 이제 교류가 이제 있던 동네고 이제 그런 조건들 때문에 이제 어떤 이게 막 딱 그 생활 방식이 이제 통일되거나 이러지는 못했어요. 우리도 옛날에는 그 서로 교류가 많이 없었을 때 시절에는 뭐 사투리도 많이 발달하고 이제 그 지역마다 어떤 사는 양식들이 좀 달랐잖아요. 집 모양도 달랐고 뭐 이제 그런 것들처럼 어떤 지형적인 그런 장애물들이 있다라면 당연히 생활 양식이라던가 풍습이라던가 뭐 말, 동네 어떤 그런 것들이 뭐 하나로 딱 통일되고 이런 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뭐 계속해서 어느 나라가 먹었다가 막 이러면서 어떤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이 막 뒤섞이고 이제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동방 세계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대 동방 시계제 보면은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를 갖다가 역사 이전이라고 하죠. 선사 시대라고 부르잖아. 네. 그래서 또 고고학적인 시대에 이제 선사 시대가 있고 그 시대를 보면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였느냐 따라서 이제 그 시기를 구분합니다. 우리가 돌로 도구를 만들었던 석기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초기 청동기 시대, 그리고 동석기 시대는 이제 그 청동기가 처음 시작돼가지고 석기와 그 청동을 뭐 같이 써기 시작하고 이제 뭐 그런 데고, 중기 청동기, 후기 청동기 시대에서 철을 사용하고 이제 후기 철기 이렇게 시대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되면은 전기 철기 시대쯤 되면은 슬슬 이제 그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네, 문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보면은 이거는 다른 그 성경 지도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그림이 어쩌 적당히 나와가지고 이제 붙여놨는데요. 선사 시대를 보통 이제 기원전 3200년경까지로 보고 이제 그때쯤 이제 문자가 발명되면서 역사 기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를 역사 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인류가 아직 글자를 발명하지 못해서 역사를 기록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냥 그 땅에 묻혀 있는 유물들 그런 것들을 보고서 어떻게 살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시대 구분을 이제 그 구석기 시대, 중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금석 병용 시대 이렇게 보는데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로 구분하기도 하죠. 보통 석기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가 크게 차이 나나요? 구석기하고 신석기의 차이는? 뗀석기와 간석기로 구분하죠, 보통. 이제 그 돌을 갖다가 딱 잘 깨가지고 좀 뾰족하게 만들어서 썼을 시절 그렇게 썼던 거하고 곱게 잘 갈아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된 도구의 모양을 만들었던 그런 것들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석 병용 시대는 이제 금속이 점차 금속을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석기하고 이제 금속을 같이 쓰게 되던 그런 시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청동기가 이제 철보다는 좀 이제 녹는 점이 녹는 점이 낮으니까 이제 청동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시대까지만 해도 동이라고 하는 자원이 아주 철만큼 풍부하지는 않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그 석기에도 같이 썼을 것으로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철을 우리 인류가 다루게 되면서 이제 모든 도구들이 이제 철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고대 시대가 이렇게 해서 기원전 331년경 그 정도까지로 이제 철기 시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헬레니즘 고전 시대, 헬레니즘 시대, 로마 시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헬레니즘 시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지역이 이 팔레스티나 지역이 이제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 이제 그때 정복당하는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보면 마카베오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기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별로 역사를 한번 좀 개괄을 해볼 텐데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고대 동방 세계의 주변 민족들의 다양한 삶과 역사적 동향 안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일단 메소포타미아 출신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다라는 기록을 갖고 역사적 기록에는 잘 안 나와 있다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성경 안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아까 봤듯이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두 큰 문명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주변 세계와 계속 접촉하고 교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지역이죠. 이집트의 경우는 되게 나일강 있는 그쪽 말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사하라 사막이 되고 이제 그쪽 더 밑으로가 이제 좀 불모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좀 고립된 상태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동네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우리 그쪽 사람들이 좀 뻗어 나가야지 하지 않는 이상 그냥 그렇게 좀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긴 한데 이 팔레스티나 지역 같은 경우는 두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교류나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팔레스티나 지역을 노리는 주변국들하고 끊임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같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속해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언어, 문학, 신화 등의 면에서 유사한 면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집트로부터는 정치, 문화, 또 역사적으로 꾸준한 영향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역사가 이제 기록되기 시작한 문자가 발명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기원전 3000년대부터 고대 동방 세계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사진에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문명들이 이제 세웠다고 하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구조물이에요. 이거는 현대 와가지고 복원한 걸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하고 복원한 그런 것이긴 합니다. 복원했는지 복원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뒤에 좀 망가져 있는 거 보면은 또 그 예전 거가 남아 있는 것이라는 소리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좀 그 건축물입니다. 네,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중심으로 펼쳐진 고대 문명의 발상지죠. 그래서 기원전 3000년대 초기에 수메르라고 하는 민족이 설형 문자를 발명하고 고대의 고등 문명을 이룩하였다. 설형 문자라고 있는데 이제 옛날 뭐 역사 시간에 보면 쐐기 문자 뭐 이렇게 해서 그 쐐기 설자예요.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얘네는 이제 진흙판에다가 썼거든요. 글자를 진흙판에다가 이제 찰흙을 쫙 넓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글자를 새기는 식으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제 그 뭐 뾰족한 거 갖고 싹싹 그거 되면 획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설형 문자, 쐐기 문자라고 합니다. 수메르인들의 이제 그거고요. 먼저 이쪽은 대부분 작은 도시국가들 체제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제 각 도시국가들은 신에 의해서 다스려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국가의 세속적 우두머리인 왕은 왕이나 신의 대리자로 여겨지는 제사장이 이제 신정일치가 이루어지던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수메르인들의 종교는 다신교였고요. 그래서 이 동네는 이제 도시국가들로 이렇게 됐으면은 각각 도시국가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두 도시가 싸웠어요. 그러면은 한쪽이 이기겠죠? 그러면은 한쪽 신이 이긴 거예요. 진 나라 신은 졌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정복당한 도시의 사람들은 그 정복한 그 나라의 신을 믿게 되는 거가 이제 그런 그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메르인들은 도시와 농촌이 잘 통합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렸고 뭐 예술, 공예, 금속 세공술, 보석 연말술들의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웅장한 신전들, 궁전들 이렇게 만들게 됐고 이 수메르 문화가 이후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했고 넓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 그 문명의 어떤 수메르 이제 그냥 그 동네에 양식 그 유물에 있는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수메르 문명의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이제 그 문학이 있어요. 이제 신화인데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 안에서 또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설화들의 어떤 그런 비슷한 흔적들이 좀 발견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동네 신화에 이제 어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메르는 기원전 2300년대 중반에 이제 동부 셈족인 아카드 왕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셈족이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카드의 사르곤 왕은 수메르를 차지한 다음 본거지를 아카드로 옮기고 이제 정복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세계 역사에서 뭐 본격적인 제국을 창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거의 지배를 했고 또 지중해권까지 이렇게 확대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시절 셈족이 차지했던 시절에는 그 신전 위주보다는 왕궁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카드라는 나라는 한 120년 정도 지속되다가 또 구티족이라고 하는 야만족의 습격으로 이제 멸망하고 구티족이 이 동네를 한 100년쯤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메르 문화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을 대부분 평정하게 되는 우르 제3왕조가 이제 또 꽃피우게 되죠. 우르는 아까 지도에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지금 좀 더 이제 하류 지방에 있는 도시죠. 우르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우르의 제3왕조가 이 지역을 패권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근데 이 왕조는 결국 또 서부 셈족인 아모리족의 한 왕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수메르인하고 셈족하고가 이제 거의 섞이게 되고 이제 셈족이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게 되죠. 아모리족도 이제 성경에 제법 뭐 나오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 그런 족인데요. 이제 그 기원전 3000년대 말기부터 팔레스티나와 상부 메소포타미아로 쭉 밀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 우르가 몰락하고 난다 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기원전 18세기경에는 여기 모든 도시 국가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특히 관심을 끌만한 나라는 기원전 19세기 말엽에 세워진 아모리족 왕조로서 이제 그 고대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법전들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그 기록되어 있는 성문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법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함무라비 법전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비석인데, 하여튼 또 나름대로 우리 그 이스라엘의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십계명 같은 계약 그 법전하고 많이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이 고대 바빌론,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로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하나는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하나는 바빌론한테 망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바빌론은 이제 신바빌론이래 가지고 한참 뒤에 이제 다시 등장하는 바빌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라고, 지금 나오는 바빌론은 고대 바빌론으로, 이제 원래 바빌론, 그러니까 고대 바빌론으로, 우리나라 치면 조선하고 고조선하고 그런 그 느낌일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그게 나름 또 문화적으로 큰 번영을 누리는 그런 시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때 이 동네가 계속해서 교류가 있는 것이다 보니까 모세오경에서 발견되는 그 하느님의 법전 내용하고 함무라비 법전이나 그때 이 고대 바빌론의 법전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쩌면 조금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대 바빌론은 또 잘 깨서 기원전 1530년경에 히타이트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히타이트족은 이름은 좀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1000년대 중반기에 이제 그 새로 이주해 온 셈족에 의해서 신바빌론 제국이 다시 세워지죠. 이 신바빌론 제국이 아까 이제 유다 왕국을 쓰러뜨리게 되는 그 나라들입니다. 나라죠. 네. 그리고 이제 신바빌론 제국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기원전 1350년경 중기 아시리아 제국을 거쳐서 이제 신아시리아 제국이 세력을 떨치게 되는데요.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아시리아는 다시 신바빌론에게 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바빌론이 이제 남부 유다를 이제 함락시키게 되고,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유배도 끝나게 돼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그쪽 왕국 역사 쪽에 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제 그 또 나름 이집트와 그리스까지 이렇게 쭉 펼쳐 나가게 되죠. 300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보신 적 있어요? 네.
근육 좋은 남정네들이 잔뜩 나오는 그런 영화죠. 스파르타. 거기가 이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 지역을 하려다가 막혔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성경에 나중에 뭐 또 설명하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페르시아에 대해서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바빌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배를 시켰잖아요. 근데 페르시아가 이제 바빌론을 딱 꺾으면서 페르시아는 이제 나는 관대하다가 이제 제일 그래서 페르시아에 복속을 하게 되면은 니네 원래 살던 대로 그냥 살아. 이게 그 주요 기조였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나 바빌론은 제국 전체가 그래도 다 이렇게 통일되고 뭐 해야 되니까 여기 있던 애들 절로 옮기고 막 그래가지고 일을 섞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반면에 페르시아는 원래 우리 제국에 충성을 다하면은 니네 원래 살던 대로 살게 해줄게. 이제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배 갔던 유다인들이 페르시아가 이제 신바빌론을 멸망시키니까 이제 돌아와가지고 자기들 살던 대로 이렇게 살게 됐던 거예요. 뭐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신바빌론이 또 나중에 페르시아가 이제 또 나중에 이제 그 마케도니아의 굴복하게 되면서 이 지역은 이제 나중에 헬레니즘 문화권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로 넘어가 보죠. 이집트 하면은 뭐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각날 텐데 고대 동방 문명 가운데 하나고, 일단은 놓여 있는 위치 때문에 요 사이에 시나이 광야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도 뭐 리비아 이쪽에도 사막이죠. 요 밑으로도 사하라 사막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는 뭔가 얘네를 침공하기가 어려워요. 요 앞에도 지중해가 다 이렇게 막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되게 외부의 침입을 덜 받을 수 있고 또 나일강이 워낙 또 여기는 큰 강, 나일강은 좀 큰 강이다 보니까 이걸 강을 통해서 운송도 가능하고 또 나일강이 또 매년 또 범람을 하면서 또 비옥한 땅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나일강 주변은 좀만 일해도 충분한 생산량이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잉여 생산량이 많은 것이고 부가 축적되고 경제력이 생기고 뭐 그러니까 문화가 막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언제나 뭐 역사상에 보면 그렇듯이 등 따숩고 배불러야지 문화가 발전을 합니다. 먹고 살만해야지 딴 거 생각할 겨를이 생기니까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 보면 그거에 급급해가지고 딴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런 경제적 생산량이 생길 때 문화가 융성하고 이제 큰 제국이 형성이 되는 거죠. 기원전 이제 3100년경에 이제 나일강 처음 이제 이집트 고왕국이 형성이 돼요. 나일강은 이제 주변이 이렇게 사막이더라도 이 주변은 푸르른 축복받은 지역이고 나일강 유역은 생각보다 깁니다.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 손꼽히는 강일 거예요. 기억은 몇 번째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나일강 유역들은 이렇게 길어요. 쭉 이렇게 길어서 남부지방의 왕 나메르가 나일강변 중심으로 통일왕국을 형성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고대 이집트 왕국은 몇 번째 왕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그들이 수도로 생각했던 곳들이 아마 1왕조 때면 요 언저리일 거예요. 나일강 상류. 그래서 상 이집트, 하 이집트 이렇게 불러요.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나일강의 상류에 있으면은 높을 상이고 위에 아래쪽 하 이집트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동네를 쭉 보면은 이제 델타 지방, 이 나일강 하구의 요 지역에서는 뭐 28, 29, 30왕조들, 뭐 3, 4, 5, 6, 7왕조들이 멤피스 이쪽에 머무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멤피스에서 3, 4, 5, 7, 8왕조, 그리고 90왕조 여기쯤에서 수도 자리를 잡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저 밑에 보면은 1, 2왕조가 이제 좀 아래 상류 쪽에 있죠. 그리고 뭐
제 11, 12, 13, 14, 18, 19, 20, 25 왕조는 이 지역의 테베라는 동네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여튼 그 첫 번째 1, 2 왕조 때 이제 고 왕국의 옛날 왕국 이렇게 곧자에서 고 왕국의 기초가 놓였고 이제 3에서 5왕조 때 이제 피라미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우리 피라미드 유명한 동네가 이 기자라고 한 여기잖아요. 그렇죠? 기자의 피라미드 이 3, 4, 5왕조들이 있었던 이 멤피스 이쪽에 있다 보니까 나일강 서쪽에다가 피라미드들을 건설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왕국 내내 이제 이집트는 페니키아, 팔레스티나 등 인접 지역하고 접촉을 했었고요. 근데 이집트 국가 조직은 같은 시대 메소포타미아하고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파라오가 이제 그 이집트의 통치자잖아요. 파라오. 개신교 성경에는 독특하게 끝까지 바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10개 영화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바로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아 파라오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 번역을 잘 안 바꾸는가 하여튼 옛날 고풍스러운 거라는데 뭐 바로 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파라오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 세계사 교과서에도 파라오라고 나오죠. 이제, 예. 파라오는 이제 그 신의 대리자 수준을 넘어서 신 자체로서 거의 이제 떠받들어지게 되고 신의 아들이죠. 유명한 파라오 가운데 이제 그 람세스라고 하는 사람 있죠. 네, 람세스가 그 성경에는 모세가 이제 내가 이제 강에서 갈 때 강에서 건져 올려서 뭐 모세라고 했다 그러는데 모세라는 그 말 뜻 자체는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아들. 그러니까 람세스 미음하고 세스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라는 뜻이고 람세스는 건 라의 아들, 라라고 하는 신의 아들, 람세스라는 그런 뜻이 돼요. 하여튼 이집트의 이제 파라오는 이제 신의 아들, 신 거의 그냥 신하고 동급 이렇게 되었고요. 또 관료 제도가 이제 그래서 관료 제도로 통치가 되긴 했지만은 왕을 보좌하는 것에 좀 이제 기본적으로 파라오가 다 알아서 하는 그런 전제주의 정치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역시 이집트는 이제 이런 그 상형 문자를 글자로 사용을 했죠. 메소포타미아 쪽하고 다른 게 그냥 다 그림 문자로 이렇게 해서 글을 쓰려고 그래도 되게 아마 좀 예술적 감각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상형 문자로서 그걸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집트 신들 뭐 이렇게 모양들인데 이집트 역시 다신교의 그 종교를 갖고 있었고요. 되게 잘 발달된 다신교였습니다. 고 왕국의 몰락 이후에는 제1중간기는 이제 무질서와 침체의 시기가 있었고 막 아무족이 침입하기도 하고 그랬고 그러다가 11왕조, 12왕조 때 국가의 통일을 다시 이루어서 이제 이집트를 다시 부흥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중왕국이라고 그래요. 중간 왕국에서 그래서 13왕조 때부터 이제 13왕조 때까지 두 번째 번영과 안정을 누리는 시기를 갖게 됩니다. 근데 고 왕국 때만큼은 파라오한테 권력이 집중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뭐 일들이 있었고 이제 뭐 발전하고 팔레스티나에서 남부 시리아까지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2 중간기 이게 중간기는 보면은 이제 이집트 역사들 그 고대 역사들 안에서 보면 중간기라고 불리는 데는 좀 그 이집트의 왕국이 좀 많이 이제 침체돼 있던 시기들을 얘기를 해요. 제14에서 17왕조 사이의 시기고 이때는 힉소스족의 통치를 받게도 됩니다. 뭐 힉소스족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사람들인지는 뭐 잘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 힉소스족의 통치는 이제 팔레스티나, 시리아 지방이 그 중심이었고 이를 통해서 이 힉소스족이 통치를 하고 있던 이 시기를 통해서 팔레스티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교량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이집트도 역시 그 세력을 동방으로 뻗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왕국,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제18에서 20왕조가 그때가 되죠. 이제 또 다시 견고하게 다져진 국가제도 위에서 출발했고 기원전 1400년경에 최고의 권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20왕조의 람세스 3세 이후에 쇠퇴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머물고 탈출했던 시기는 대략 한 18왕조 시절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된다고 하는지 어쩐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되게 그 많은 수가 이집트를 탈출을 해오고 이집트에 되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이집트도 아까 그 문자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기록 되게 열심히 하던 나라였는데 그렇게 어마어마무시한 일들에 대한 기록이 없대요. 고고학적 발견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뭐 고고학적으로는 좀 확실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야훼 하느님을 믿는 이 사람들의 그 유다인들에 있어서는 중요한 그 하느님 체험에 해당하는 얘기인 거는 그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뭐 그 시절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리스에 멸망할 때까지 또 후기 왕국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리스한테 한번 또 멸망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다시 또 한번 세력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절 그 직전에 기원전 1세기 경에는 또 나름 또 세력을 이렇게 하게 했는데 결국 로마에 당하게 되죠. 그때 뭐 클레오파트라 여왕 시절이 그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팔레스티나 지역인데요. 이제 그 팔레스티나에는 아까 뭐 그 셈족 주민하는데 딴 데는 지금 뭐 지구라트도 보여주고 이집트 그 피라미드도 보여주고 했는데 팔레스티나는 딱히 특징적인 건축물 대규모 건축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워낙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대규모의 그 문명이 발달할 만한 동네는 아니었던 거죠. 그 문명들 사이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던 그런 동네다 보니까 딱히 뭐 이렇게 할 건 없는데 보여줄 건 없는데 하여튼 그 셈족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기 청동기 말기부터 이제 도시들이 건설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무깃도, 베스안, 예리코, 아랏 같은 요새화되고 정치적 조직을 갖춘 국가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 뭐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이제 그 예리코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7일간 돌고 막 함성 지르고 하니까 뭐 이제 무너졌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만큼 성벽을 잘 갖춘 도시 국가들이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이 동네는 워낙 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리 침략받고 저리 침략받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뭐 21세기에서 19세기 무렵쯤 이렇게 변두리에 유목 생활을 하다가 도시들을 건설하고 정착하고 해나가는 그런 것이고 아마 이걸 아모리족으로 알려진 서부 셈족계 민족이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도 끼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동기가 마감되고 철기 시대가 이제 열리던 기원전 1200년경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시 팔레스티나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기, 후기, 청동기 시대에 건설된 도시들이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또 뭐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온 주민들이 각각의 고유한 전승이나 문화 유산을 이렇게 갖고 왔죠. 그것들이 이 땅에서 더 큰 문명에 흡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그 구약에서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인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그 이전에 주민들과 어떻게 어떤 충돌을 거쳐서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나라에서 아람, 우가리트, 필리스티아 등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예수님 시절에 그 동네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이제 아람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족의 언어인단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 아람인들이 다마스쿠스 왕국을 이렇게 세우게 되고, 그리고 아람인들과 아모리어에서 유래한 이 아람어가 기원전 1000년기부터 해서 그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15에서 13세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하던 무렵에 이제 레바논 해안 지방에 자리 잡고 있던 우가리트라는 나라가 이제 또 거기에서 나온 진흙글자판들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에 그곳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의 세계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팔레스티나에 정착할 무렵들에 또 중요한 민족 이동이 있었는데, 기원전 1200년경에 지중해 지역으로부터 해로와 육로를 통해 고대 동방 지역으로 온 사람들, 그러니까 해양 민족들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필리스티아인들, 그러니까 예전 공동 번역에서는 블레셋인들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해안 지방에 자리 잡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좀 크게 분류를 해보면은 이제 족장 이전 시대가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창세기 앞쪽에 아브라함 이전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전의 이야기들을 이제 족장 이전 시대라고 이렇게 보고, 성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제 그 이야기들로 이어지는 그때를 이제 족장 시대라고 봅니다. 그때는 그냥 가족 그 구성원 중심의 어떤 부족 정도의 수준이었지 아직 어떤 국가를 형성할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 거주와 탈출이 있었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이제 그 하느님께서 임금님이셨기 때문에 왕이 없는 채로 이제 그때그때 판관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 보니까 다 임금을 중심으로 잘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님을 주세요 하고 해가지고 이제 왕국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이제 왕국을 잘 이루었는데, 다윗 임금하고 솔로몬 임금 다음에 이제 분열을 하게 돼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이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그 멸망을 당한 다음에 그 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 시기가 생깁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시기에 이제 하느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성찰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때 이제 다시 이 팔레스티나 지역의 유다인 공동체가 재건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가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제 그 그리스 지배 시대가 되고, 이때가 이제 마카베오서 상하권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카베오서에 보면은 이제 로마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가 이제 처음 들어오는 것까지. 그리고 나중에 로마 지배 시대가 되고, 이때를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신약 성경의 사건들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이야기죠. 그리고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던 이제 그 기원전 63년 이후에 이제 로마가 이 지역을 지배를 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독립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로마에 개겼다가 그대로 묵사발이 나고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 기원 후 70년의 예루살렘 함락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나중에 아마 그 해나가면서 이제 그 성서무짜리 이제 본 과정들 해나가면서 보시다 보면은 이 70년,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 사건이 어떤 좀 그 분기점으로 많이 봐요. 그때 이 사건이 드러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좀 많이 이제 그 이 문헌의 시대적 구분을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1장 들어가기 앞서서 해서 이스라엘의 그 지방에 우리가 이야기를 펼쳐나가게 될 그 땅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한 번에 또 휘리릭 하려니까 좀 많이 힘드시긴 하죠.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 좀 받을까요? 질문이 없다라는 것은 강의가 완벽했거나 아니면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나 이제 이런 건데, 예. 강의가 완벽했던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뭐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은 다음 주에 시작하기 전에도 혹시 뭐 궁금하시면은 제가 뭐 장비 설치하고 이쪽으로 하느라고 좀 일찍 나와가지고 있으니까요. 좀 더 오셔가지고 여쭤보셔도 되고, 우리가 꼭 배운 내용 아니더라도 혹시 뭐 성경이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뭐 그런 앞 시간들 이용해서 좀 뭐 앞뒤 시간들 이용해서 질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답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 당장 답이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보다는 찾아올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준비를 해다 드릴 테니까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 또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오늘 또 이 시간도 잘 하셨고, 지난번에 나눠드린 강의 계획표에 이제 에서요, 11월 달에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아마 한 주간을 우리 성서모짜리 신부님들이 특강을 해주시는 걸로 대신 해야 될 것 같아요. 진도는 다른 시간들로 분산해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될 거고요. 원래 주임 신부님이 우리 구역자님들하고 필리핀 가시겠다고 했는데 어제 직원회의하는데 갑자기 저보고 가래요. 네, 그 바람에 아마 월요일 날 출발인데 월요일 날 이걸 하고 출발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때 11월 달에 한 번은 특강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간 오늘 주님께 영광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수 시 나누어 드린 성서 모짜리 강좌 운용 규약을 잘 읽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출석부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출결 표시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출석은 등록한 주부터 인정됩니다. 오늘 등록하는 수강생은 9월 4일 월요일 첫 주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운영규약 거기에 보면은 돼 있는데 3번 이상 결석을 하시게 되면은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석부 확인하실 때 출석부 인적 사항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수정 사항이 있으신 경우 봉사자께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 뵙겠습니다.